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 본부장이시니까 그러니까 타이거 ETF. 네. ETF 이야기 좀 나오신 김에 여쭤보려고. 네. 최근에 제일 인기 있는 ETF는 뭐예요? 조방원이죠. 오. 네. 조방원 최근에 좀 이렇게 출렁이기는 했는데. 근데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한, 제가 ETF 시장에 그래도 전 직장이 또 삼성자산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코덱스 쪽에서 일을 했었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ETF는 코덱스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ETF는 타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회사가 최고다. 아니요. 타이거가 타이거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방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래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UM으로 봅니다. AUM이라면 그 총 자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ETF들이 AUM이 계속 늘어날까 이걸 고민하게 됐거든요. 어디로 돈이 몰리나? 그러면 첫 번째 수익률이 좋으면 AUM이 늘어날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수익률만 좋다고 해서 AUM이 팍팍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AUM이라는 게 이제 ETF의 총 자산을 말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그 ETF 사고 싶어요라고 계속 매수 주문을 맞습니까? 하면 이거 설정액이라고 하는. 네, 설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커지는 거죠. 네, 커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설정에는 기관 투자자가 사서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ETF를 사주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률만으로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가 그런 나라거든요. 인도가 증시가 괜찮았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안 좋았지만 그렇죠. 근데 인도 ETF AUM 안 늘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인도라는 작년까지 인도 ETF 계속 올라갔었는데 BPT 이런 거. 근데 AUM이 팍팍 늘진 않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수익률이 좋더라도 왜 수익률이 좋았는지 이유를 좀 궁금해하는 거죠. 이유 왜 수익률이 좋았는지. 그래요? 예, 근데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유 저 100가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조방원이 왜 좋은지. 그러면 그 중에 56번째 설명을 해주세요. 56번째 설명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서 가장 피해 있다. 네, 그게 56번째 그렇죠, 설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ETF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좀 논리가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능하게. 네. 논리가 단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왜 올랐는지 혹은 왜 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적인 비전. 요즘은 반려 ETF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와. 나의 평생 반려 ETF. 왜 그러냐면 계속 모아나가는.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ETF로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금 계좌는 펀드, ETF, 해외 주식 안 되고 국내 주식 안 되고 뭐 예금, 뭐 보험 상품 이런 거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ETF가 가장 만만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ETF도 네네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노후를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필요한 그런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논리가 심플해야 되고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ETF를 찾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논리에 맞는 게 조방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항상 그 미국의 특정 지수를 대상으로 한 ETF들은 또 꾸준히 인기가 있고 거기다가 테마성까지. 그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도 좋은 거 다 알고. 공부를 안 해도 야 미국 시장 최고잖아. 왜냐하면 최근 5년 동안 S&P 500 수익률이 웬만한 개별 종목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장기간으로 따져도 뭐 몇십 년 평균으로 연평균을 해도 10% 정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버핏이 항상 그냥 모르면 S&P 사라고. 네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전 세계 자금이 최근에 이것도 공부해봤거든요. 일본에도 ISA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본이 니폰이니까 N을 붙여서 니사라고 부르거든요. 니사. 네. 그러니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네, 우리랑 IS랑 똑같습니다. 약간 뭐 제도적인 차이는 혜택적인 차이는 틀리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거든요. 니사 계좌에서 가장 많이 사는 ETF가 뭘까요? S&P예요? 맞아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미국 투자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ETF가 뭘까요? S&P 500이에요. 그냥 전 세계에서 다.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 뭐 물론 중국은 다를 거예요. 중국은 다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역시 전 세계 금융 자본들이 집약되는 나라가 미국이구나. 선진국인 거죠. 네,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자본들도 집약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기본이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PER 뭐 15배, 20배면 뭐 네. 적당하네 혹은 싸네. 네. 이런 이야기 또 나오는 네. 거고. 그런데다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들에 부합하는 그런 ETF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서 조방원, 뭐 K-뷰티, K-컬처,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 ETF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를 잡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은 또 항상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ETF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예.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테마나 섹터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출시해도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 카운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개수가 많을까요? ETF의 상장 개수가 많을까요? ETF가 더 많아요? ETF가 더 많습니다. ETF가 1011개인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상장 회사로는 900개가 안 되고요. 예. 상장 종목으로는 우선주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장 종목으로 9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ETF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선택받아야 되니까. 저희도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받으려면 출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시 시점부터 거래량이 좀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렇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ETF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떠있는 테마를, 떠있는 섹터를, 떠있는 지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거 역시 상품이니까. ETF도 상품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상품을 상장하겠다라고 해서 네. 내일 상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래소라는 또 상장을 ETF 상장을 그렇죠. 주관하는 또 그런 그 거래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거래소 분들이 그렇게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약간 시간 차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런 말씀 드려요. 지금 우리가 내는 ETF는 저희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ETF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아이디어를 논의한 거고 6개월 전에 아이디어를 논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가지고 지금 상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장을 한 거니까 시간적인 저도 알죠. 저희 원자력 ETF가 엊그제 나왔거든요. 한 달 전에만 나왔어도. 예. 근데 저는 엊그제 나왔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때마침 웨스팅하우스 독소조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8월 19일에 아마 기회가 됐을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저희 상품한테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 타이밍까지 기가 막히게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건 맞출 수 없지만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낸 상품이니까 좀 믿고 따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000개가 넘는 국내 ETF. 네. 와, 국내 상장 ETF. 그 중에 타이거 ETF 몇 개예요? 200개가 넘습니다. 와. 다 외우시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그 타이거 ETF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한번 나중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다. 네. 이 중에 타이거 ETF가 아닌 것은.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재미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조방원이니까 한 방에 들어간 거 없냐? 조방원 한 방에. 예. 있어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타이거에 있어요? 예. 잠깐만, 우리가 콘텐츠 했었나? 아닌데? 예. 중공업 섹터. 중공업? 예.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 이름이 뭐였죠? 두산 중공업. 맞아요. 중공업 섹터는 조방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재밌죠? 예. 이거 몰랐네.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비중은 좀 예, 다르겠습니다. 비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섹터는 중공업 섹터가 그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중공업이라고 하니까 예. 되게 옛날 느낌이 나요. 옛날 느낌이죠. 요즘엔 왜 기계 산업 중공업이라 잘 안 부르잖아요. 기계도 뭐 요즘에 로봇 방산 네네. 특화되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 제가 책을 썼을 때에도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 트렌디한 거, 뭐 또 뭐 휴머노이드, 어. 뭐 이런 좀 새로운 용어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나도 백투더 베이직 다시 그렇죠. 기초로 어차피 그 기업들 기초로 돌아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에는 두산 중공업이었고요. 담수화 시스템 만들던 회사였어요. 담수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 바닷물을 뭐 그 먹을 수 있는 민물로 그쵸. 만들어주는 그런 거 만들던 회사였어요. 아프리카 배경으로 그 CF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옛날 생각도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 뭐 드론,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도 좋지만 옛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런 원점을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ETF가 좋은 게 금융권 종사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ETF는 살 수 있잖아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렇게 세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NH증권,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직장으로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주식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증권사는 주식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리서치에서는 좀 힘들고요. 자기 거 하면 안 되고 자기 섹터는 자기 섹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날 뭐 매수 보고서가 나갔는데 뭐 주식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제한들이 많은데 ETF는 가능합니다. ETF는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연금 계좌에서도 ETF 가능하니까 저는 ETF 공부를 주식 공부하는 것만큼 하신다면 여기서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도 ETF 공부 많이 하세요. 네. 관심들도 굉장히 혹시 뭐 높으시고. Y3에 뭐 ETF 관련된 뭐 커리큘럼 같은 게 있나요? 아직 없는데. 하나 만들면 좋죠.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ETF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셀렉트 하는 거 아닌가? 네. 골라서 사서 담으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생각하고 뭐 애널리스트 강의들 많이 들으시니까 애널리스트 강의 들으시면서 좀 꽂힌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섹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섹터가 들어가 있는 ETF들 중에서 어떤 ETF가 당신의 니즈에 맞는지 매칭시켜 드리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커플 매니저처럼. 네, 맞습니다. ETF 커플 매니저. 왜냐하면 그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크게 해주셔도 되는데. 크게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뭐 편하게 결혼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결혼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성격도 이상하고요, 썰렁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뭐 못생기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ETF라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비중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또 ETF는 반드시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거든요. 보수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ETF가 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금 저축해서 매매할 수 있는지, IRP 계좌에서 또 매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배당 소득세를 내는지, 양도 소득세를 내는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한번 커리큘럼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와이즈클럽 여기 배너도 달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하는 건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통해서 각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세미나를 매주 듣는 거예요. 마치 펀드 매니저가 그러하듯이.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섹터는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은 모르겠어. 할 땐 저는 그냥 그 섹터 ETF를 사시라고 하거든요. 각 기업별로는 뭐 노다지 IR로도 보시면서 IR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섹터가 좋아? 조선 섹터 좋아? 조선 ETF 사서 1년, 2년 쭉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ETF 뭐가 가장 잘 맞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 원전 ETF가 있습니다. 원전 ETF라면 뭐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관련된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정석인데 또 그 중에는 한전이 들어가 있는 걸 싫어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전력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원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한전은 원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상 뭐 컨소시엄 형태로. 그렇죠. 그냥 큰형님인 거지. 근데 왜 괜히 한전이 여기 끼어들어가고 저 전기요금도 못 올리는데 맞습니다. 왜 여기서 비중만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냐? 한전의 주가를 최근에 계속 강하게 올랐습니다. 올렸던 부분이 원전 모멘텀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기요금.
정기요금 그 모멘텀이지 인상 않습니까?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하면서 결국은 한전에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전기료를 왜 못 올릴까? 근데 산업용 전기료는 왜 이렇게 쌀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디스카운트 되면서 한전 주가를 억눌렀던 건데, 인전이 한전이 전기료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주주 가치에 맞게끔. 그게 한전 주가를 올렸던 모멘텀이었지 원자력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안 들어간 원자력 ETF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한전이 안 들어간 원자력 ETF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따져가지고 같은 원자력이라고 하더라도 한전이 안 들어간 원자력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또 보수가 싼 원전 ETF를 찾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도 커플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결정사처럼. 네. 네, 결혼정보회사처럼. 제가 ETF도 결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코인 ETF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인 ETF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자산운용사 다니시니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거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당위성 측면입니까?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ETF의 상장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TF의 상장 절차는 예. 첫 번째는 기초지수를 만들어서 그 기초지수의 트랙 레코드나 상장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한국거래소를 찾아갑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아가게 되면 한국거래소가 오케이를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그 약관을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약관 심사라는 게 뭐냐면 이 ETF의 기초자산이 뭐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약관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상장 보은 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 누가 들어가 있죠? 약관 심사를 하는 금융위가 들어가 있죠. 금융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기초자산을 넣으면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약관 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그 ETF 상장 심사 신청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스터디를 해서 비트코인이랑 가장 움직이는 베타 값이라고 하는 좀 가장 1대1로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이 책이 비트코인 올라가면 잘 팔리더라. 그러면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담는 걸 만들어서 이거 사실상 비트코인 ETF입니다라고 해서 파는 건 안 됩니까? 두 군데 다 태클이 걸립니다. 네. 약관 심사에서도 태클이 걸리고요. 또 상장 심사에서 태클이 걸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네가 원하는 예를 들어 원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회사 아니잖아. 야, 원전 관련된 회사가 아닌데 왜 ETF? 그것까지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쪽에서 운용사 딴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답답해 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법과 규제를 따라야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한국에서는 금융이 어떻게 본다면 좀 손실 리스크. 이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방점을 두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담는 회사들, 그리고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속속 미국에는 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츠처럼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처럼 코인 전문 투자 회사가 만들어지고 상장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도 우리도 비트코인을 담는 회사가 되겠다,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속속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보기에는 그런 회사의 속성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Y스트릿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우리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코스닥 가서 막 상장시켜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물론 이제 안 될 것 같고 안 시켜줄 것 같고, 근데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작은 회사 하나 인수를 해갖고 그 회사 사업 목적 바꾸고 코인 중심으로 투자하는 회사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상장되어 있으니 괜찮지만 그 회사를 담는 간접 상품을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려가겠네요. 네, 불려갑니다.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불려간다라는 건.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아쉽겠지만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이나 이더리움 현물이나 이런 코인 현물 자체를 기초로 한 ETF는 아직은 한국에서 상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허용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쯤은 그런 상품을 제가
와이스트리트에서 예, 설명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비트코인 현물 ETF? 네. 국내에서 설정하고 국내 상장하는. 네네네. 타이거 비트코인 ETF.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 바뀌어야 그 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법도 바뀌고 정책적인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뭐 내년 이 시간 정도 되면 뭐 저도 뭐 와이스트리트에서 그런 상품을 설명하는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전인가 금융위원장이 뭐 위험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좀 문매만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상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은 그런 트렌드로 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금이 또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네. 그리고 또 이미 미국에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 현물 ETF 뭐 그런 코인 현물 ETF들이 이미 상장되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결국은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찌 되었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자산류들도 제도권 금융권에서 거래한다면 좀 더 안정성이 보강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401k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게 이제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뭐 시간상의 문제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의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했었고 네. 필요성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도 좀 구체적으로 스터디되고 은행권이나 각 빅테크 기업들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럼 스터디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혹시 그럼 나중에 ETF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ETF 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치게 될 경제적인 효과, 통화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먼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1대1로 패깅돼서 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종의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죠. 그죠, 결제 시스템이고 또 다른 코인들을 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단 말 그대로 글로벌리 통용이 되는 새로운 통화? 결제 수단?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망을 이용해서 외화 결제를 하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외화 결제를 한다면 더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게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또 국내에서 코인 ETF나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게 언제 될지. 그럼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ETF도 살 수 있어? 그런가? 모르겠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은 용처가 많아질수록 좋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당장 뭐 현실적인 장벽은 있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ETF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 조금 조언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요. 뭐 어떤 식의 조언을 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원전 ETF 몰빵입니다라든지 농담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의 평균적으로 70% 가까운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70%가 금융자산인데 또 어찌됐든 간에 이 금융자산 내에서도 ETF로 뭐 미국 몇 퍼센트, 국내 몇 퍼센트,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 얼마, S&P 얼마, AI 관련된 거 얼마, 국내에서도 뭐 반도체 얼마, 조선 얼마.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좀 저는 건강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근데 뭐 재미는 없겠습니다. 요 얘기를 한다면 요것도 따로 하나의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지금부터라도 해라. 아마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생상품 관련된 책을 쓸 때도 그러면 파생상품을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해봐라. 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봐라. 적은 돈으로. 큰 돈이면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방원 말씀드렸지만 조방원 ETF 한 번 정도 적은 금액으로라도 좀 사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뭐 몇 퍼센트 비중으로 사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얘기 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그쵸. 지금이라도 파생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선물에 관심이 있다면, 옵션에 관심이 있다면 계좌를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해봐라. 그리고 ETF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조방원 얘기했던 조방원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사봐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난 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대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양한 세상으로 그렇죠. 입문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왜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제일 늦은 거죠. 근데 이제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지만 뭐 어찌 됐건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대표님도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대표님 뵀을 때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저요? 예, 외모도 똑같고 피부도 똑같고. 아, 진짜로요. 저희가 처음 뵀던 게 한 15년? 예, 15년 정도. 예,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수의 저주와 맞서야 되지 않을까. 오래 사는 위험.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은 가장 필요한 건 돈. 네. 그렇죠. 노후에 준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ETF라든지 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고요. 역시 이대호 대표님은 동안이십니다. 왜 이러시지 오늘? 네. 근데 사실 여러분 놀랐겠지만 제가 25부터 이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5, 26에 제가 보장합니다. 거의 40 가까이 보였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보장합니다. 지금이 진짜. 동안이 아니라 옛날이 노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댓글 재밌게 써주시는 3분 뽑아서 이 책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도 서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또 찾아서 또 공부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인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